네, 추석 연휴가 끝나면 정치권의 대선 시계가 한층 빠르게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내년 대선까지는 아직 1년 3개월이나 남았습니다.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는 이제부터 시작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김관옥 계명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최대 이제 이슈가 오늘 새벽이죠. 이제 뉴욕발로 나온 반기문 총장의 발언입니다. 이제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와 회담한 자리에서 내년 1월에 바로 귀국하겠다고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힌 건 처음인데요. 그 관련된 발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회동을 마치고 나서 정세균 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의 발언입니다. 대자도 안 나왔는데 그래도 역시 고수들이라서 이심전심으로 공기 중에 아마 그 나름대로의 그 촉각이 곤두서고 뭔가 판단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월 중순 이전에 귀국하신다고 하셨고 또 오셔서 주변 분들하고 상의하시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1월달에 오신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인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반 총장님의 소중한 경험과 경륜과 지혜를 미래 세대를 위해서 좀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총장님은 12월 31일까지 이 기후변화 협약 등 그 현안들 때문에 아마도 쉴 틈이 없이 12월 31일에 가서야 짐을 쌀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정진석 대표가 굉장히 세게 러브콜을 싫지 않은 표정으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12월 31일 임기가 끝나면 하루라도 빨리 귀국하고 싶은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귀국하는 대로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의장, 3당 대표, 지난해가 많이 협력해달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감을 받았습니다. 예, 뉴욕 유엔 본부에서 반기문 총장과 회동을 마치고 나서 이제 백불 형식으로 발언을 들어봤는데요. 반기문 총장이 구체적으로 향후 행보에 대해서 언급한 건 처음이죠?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까요? 반기문 총장이 오늘 언급은 크게 두 가지인데 네. 내년 1월 중순에 귀국하겠다. 네. 그 전에 1월쯤에 귀국하겠다는 건 나왔었는데 중순이 했다는 게 아주 구체화됐다는 게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 핵무장론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동안에 대선 출마 시사한 그 의지가 굉장히 여전히 강하다 하는 걸 보여준 건데 저는 이거를 일종의 굴렁쇠 계속 굴리기라고 봐요. 예. 뭐냐 하면 지난 5월에 이제 그 한국을 방문했을 때 대선 출마를 강력 시사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 후에 계속 이 대선 출마에 관한 이야기, 근데 한국 정치와 반기문 총장의 연관된 이야기 계속 나와야 계속 지지도가 유지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굴렁쇠가 가다가 멈춰버리면 안 돼요. 계속 굴렁쇠로 굴러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번에도 또 그런 언급으로 인해서 계속 굴렁쇠를 굴리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소위 포겐 비낫 이런 메시지를 분명히 그러니까 자기의 안보 전문성을 드러내면서 귀국 일정을 밝힘으로 인해서 그런 의지를 보여준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1월 1일 처음엔 1월 1일 귀국 예.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 1월 15일 중순경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1, 2주 쉬었다가 바뀌었다 온다 그러죠? 뭐 이런 예. 식의 발언인데 그만큼 이제 반 총장의 그 대선 도전에 대한 강력한 의사가 여기서 표현이 된 것이다라고 이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귀국 후에 산부요인 대통령을 포함해서 국회의장, 대법원장 만나서 귀국 보고를 하고 네. 특히나 이제 국민들에게 보고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발언을 합니다. 결국에 이것은 보고회라기보다도 출마 일종의 이제 출사표를 제시하는 그런 예. 장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11월 달에 이 반 총장을 지지하는 모임이 지금 전국 조직이 창설이 되지 네.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아마 1월 달부터는 귀국 이후부터는 모든 준비가 시작된 상황에서 대선의 어떤 도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아닌가 그런 시작의 의미를 이 자리에서 밝힌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반 총장의 일정을 대충 추측을 해보면 예. 1월 중순에 귀국할 때 지금 최근에 생기는 여러 가지 반사무라든가 여러 가지 지지 그렇죠. 모임들 예. 여기서 공항에 나가게 될 것이고 들어온 직후에 귀국 보고 대회를 대통령이나 국회의장 국민을 상대로 하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보고를 하면서
그때 당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 그 출사표에 워밍업을 할 거고 설을 전후해서 출마 의사를 사실상 표명하는 설이 이제 1월 말로 내년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가는데 일단은 이번에 하면서 좀 눈길을 끄는 거는 이 추석 밥상머리의 화두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을 보니까 반기문 총장의 굉장히 밥상의 화두가 많이 나오는 뉴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야권을 주로 정진석 원내대표도 갔습니다만 야권 인사들이 왜 이번 마침 이런 때 갔느냐. 그래서 아마 이제 그 간 이유는 본인들이 반기문 총장의 대권 의지라든가 앞으로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 의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전략을 한번 이렇게 탐색하는 그런 예. 자리로 삼으려 그랬겠지만 오히려 굉장히 멍석을 깔아주는 측면이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뭐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정세균 의장부터 이제 3당 원내대표를 이끌고 간 것은 결국엔 지금 북핵 위기 상황이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유엔의 어떤 협력, 예. 유엔 사무총장의 어떤 협력이 굉장히 간절한 지금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떤 초당적인 이 3당 대표들을 같이 이끌고 가서 유엔의 어떤 대표로부터 협력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가장 컸던 건데 사실 그 내면에는 사실 야권의 어떤 이 대표들은 탐색을 해보는 그런 취지도 있을 것이고 실질적인 의지가 얼마나 강한가 뭐 이런 부분도 좀 파악해보고자 하는 노력도 그 안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방금 거죠. 전에 아까 전에 김광덕 부장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지금 이 추석 밥상머리 도중에 이제 뉴욕발 뉴스가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내년 1월 중순이면 또 다음 설 명절 직전이에요. 직전이죠, 딱.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 어떻게 보면 좀 뭐 의도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도 가능한데 그 부분까지는 어떻게 나와도 될까요? 저는 어느 정도는 의도된 예. 거로 봐요. 그러니까 이 뭐 일일이 그런 식으로 뭐 저 대선에 관한 일정이 많아서 정치공학적으로 일일이 하는 건 네. 아니지만 그래도 대선 출마를 의지를 갖고 있다면 이왕이면 유리한 방향으로 전략적 고려를 하게 될 네. 거고 지금 마침 추석 밥상머리에 올랐는데 내년에 설은 제가 알기로 2월 초가 아니라 1월 말인 것 같더라고요. 예. 내가 번뜩 보니까. 그런데 1월 중순에 와서 이렇게 보고 대회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추석 설 내일 밥상머리에서도 반기문 총장이 최대 화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가진 게 아닌가. 그런데 내년에 이제 그 와서 보고 대회를 하고 이제 출마 의지를 사실상 설 전후에 하게 될 경우 그때 본격적인 검증, 언론의 검증과 야당의 공세가 시작되잖아요. 예. 근데 그때 과연 지금까지는 뭐 반기문 총장을 직접 공격적으로 언론이나 이런 게 야당이 다루지는 않잖아요. 그때는 그런 걸 또 할 때 그 검증의 그 관문을 제대로 지날 수 있느냐 이게 상당한 관건이 되겠죠. 어느 진영이냐 커밍아웃 하면 그때부터 이제 검증 공사가 시작이 되겠죠. 근데 오늘 그 현지에서 온 3당 원내대표 발언을 보면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왜 야당의 두 원내대표 우상호, 박지원 원내대표는 조기 대권 플랜이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정지석 원내대표는 좀 선을 그었어요. 확대 해석하지 말라고. 왜 온도차가 왜 나는 걸까요, 그게? 저는 기본적으로 야당의 대표들은 예. 어차피 들어올 인물이고 빨리 들어와서 이 국민들에게 어떤 같은 대권 후보 속에서 일단 평가를 지금부터 시작시키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전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일단 반 총장이 지금까지 임기를 충실히 마치는 그런 이미지가 그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지금 새누리당으로 영입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과정에서 상처를 좀 덜 받고 1월까지는 어느 정도 보존된 상황에서 1월 달에 모든 것이 준비된 상황에서 이제 출발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고 보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좀 비슷한 생각인데 야권 주자 입장에서 야권에서 입장에서는 반기문 총장의 출마 의사를 확인했으니까 빨리 대선 이 레이스에 들어온 거로 빨리 이 발목을 잡아서 빨리 링에 올라와라. 링에 올라와서 검증도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해서 내년에 그 전략적인 이런 순차적으로 전략적인 포석을 하는 거를 막고 빨리 링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정진석 원내대표 입장에서 어차피 실제로 출마를 할 의사를 가진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음으로 인해서 다변화시키고 그런 전략을 다양하게 구사할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열어놓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관심은 계속 유지시켜서 지지율의 어떤 변동을 최소화시켜야 되는 그런 목적이 또 하나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사무총장으로서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임기를 잘 마무리하는 것도 나중에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요건이기 그렇겠죠. 때문에 예. 이것을 관리할 필요성이 정진석 대표에게는 좀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 오늘 이제 메시지가 내년 1월에 귀국하겠다. 귀국 이후에 보고 대회 귀국 보고를 이어서 가겠다 이런 메시지랑 또 하나가 이제 북핵 관련이에요.
핵무장론에서 선을 그었어요. 근데 여권 일각에서 핵무장이 나오고 있는데 선을 그었고 북한 제재에 대해서는 대화를 위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 조금 여권의 강경론보다는 좀 유화적인 입장을 취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 현실론으로 국제 그 정치상으로 현실적으로 한국의 핵무장을 할 경우에 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뭐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도 이제 제재를 받아야 될 가능성이 북한의 핵을 사실상 용인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우리나라도 원전 가동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그런 원료를 수입해야 되는데 그런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여권의 주자들이 그러한 핵무장론을 제기하는 우리가 이 정서는 알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총장, 유엔 사무총장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밝히고 또 하나는 본인은 새누리당의 소위 노선, 또 특히 친박의 노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모양만 참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반기문 사무총장은 얼마 전까지는 북한 방문도 생각할 정도로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 이런 것도 굉장히 관심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북핵 실험과 미사일 실험이 강화되고 있어서 이제 북한에 대한 제재와 협상 양 측면을 고려하고 있는데 퇴임 이후에도 남북의 화해를 증진하면서 대화를 추진하는 것과 함께 또 그러면서도 북한이 이제 핵 실험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강경론을 또 대체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러한 거를 병행하는 소위 유화와 강행 일종의 그 강경론을 병행하는 이러한 전략을 구사하는 거로 자기의 스탠스를 잡을 네. 거로 보입니다. 저는 오늘 그 북핵이나 제재 관련 대북 제재 관련 스탠스가 내년 1월에 귀국돼 메시지를 좀 예고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반 총장의 가장 큰 장점은 외교 아니겠습니까? 이 남북 문제를 어떻게 해서 여하히 풀어나가느냐가 사실은 반 총장의 대선에 가장 결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네. 이런 측면에서 미국의 어떤 견해 이런 것들을 거의 거부하는 예컨대 지금 뭐 우리가 핵을 갖는다 이거는 미국이 사실상 거부하는 그런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은 이미 이제 확장된 억지력을 제공할 테니 너희는 핵을 가지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 총장이 그거를 수용한다면 그건 반대되는 견해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특히나 외교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강경한 대처를 가져간다면 본인의 어떤 여지를 오히려 줄이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죠. 따라서 외교적 측면을 더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장면을 계속해서 만들어갈 공산이 크다라고 보는 겁니다. 어쨌든 뉴욕발로 지금 반기문 총장의 메시지가 나온 것이 어떻게 보면 국내 지지율 관리 측면도 있어 보여요. 네. 저희 해석일 수 있겠지만 여론조사를 보면 반기문 총장이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그 밑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따라가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두 인사를 양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밑에 안철수 전 대표가 따라가고 있고요. 네. 이 체제가 좀 유지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체제는 일단은 당분간은 유지된다고 봐야죠. 예. 당분간 유지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추석 그 대선을 1년 이렇게 반 앞둔 일주일은 이제 1년 3, 4개월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이 대선을 1년 3, 4개월 앞둔 추석의 그 민심이 그 대선 주자 레이스가 처음 시작돼서 1차적 변곡점이 되거든요, 보통. 변곡점이 되면 일부 변화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특히 이제 이번에 추석에는 북핵 실험으로 인해서 그다음 또 강진, 한국도 관측 이래 최대의 강진으로 인해서 안보와 안전이라는 두 개의 화두가 또 첨가됐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밥상머리에 그게 오르면서 누가 안보를 지킬 수 있고 누가 더 안전하게 우리 생활을 네. 지킬 수 있느냐 이런 화두들이 전개되면서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가령 10년 전 같은 경우는 박근혜 이명박 후보가 추석 전까지 아주 접전을 벌이다가 처음에는 박근혜 후보 전 대표가 앞서갔었죠. 그러다가 이제 추석 직전에 접전을 벌이다가 추석 연휴 끝날 무렵에 북핵 1차 실험이 있으면서 네. 이명박 당시 전 서울시장이 탁 치고 나가서 확실하게 우위를 점하는 그런 계기가 됐고 또 5년 전에는 안철수 현상이 부르면서 당시에 서울시장 후보를 박원순 시장한테 양보하면서 안철수 바람이 부는 이런 5년 전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 추석 때 항상 그런 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반기문 총장, 여권에서는 반기문 대세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잘 꺾이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야권에서는 문재인 대세론에 대한 견제구가 계속 나와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대세론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 이제 후보들이 등장하는데 그것을 견제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뭐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는 대세론은 무난한 패배와 연결된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양강 구도가 변화되는 수 있는 유일한 요인은 실질적으로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지금 반기문 총장이 들어와서 새누리로 가지 않고 무소속으로 남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무소속으로 제3지대론이 확장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는 3강 구도의 어떤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새누리당의 일부 비주류들이 탈당을 해서
예컨대 뭐 지금 밖에 나와 있는 손학규, 뭐 정의화 등등의 이제 지금 다른 이 국민의당 포함해서요. 예. 이렇게 해서 제3지대를 형성한다면 지금 양강 구도에서 3강 구도로 갈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지금 보다시피 우리 반 총장도 마찬가지고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비주류도 거의 힘의 유지를 통한, 즉 기존의 어떤 공식적인 기구에만 존재 있었던 거지 일종의 광야에 나가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변수들을 발생할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본다면 사실상 반 총장과 문재인 대표 전 대표 간의 어떤 양강 구도가 상당 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추석 민심의 변화가 과거에 컸다 그러는데 이번에는 부분적 변화는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주 큰 변화가 오지는 않은 게 오히려 큰 변화는 이제 대선 주자 아까 양강 구도 그리고 양당 구도 플러스 제3지대 이가 어떻게 되느냐가 큰 변수가 될 거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큰 변수는 반기문 대망론이 내년 초에 귀국했을 때 그대로 계속 갈 수 있느냐. 조기에 검증 과정에서 굉장히 공격을 받으면서 그게 좀 약화되느냐. 이게 굉장한 변수가 될 거고 또 하나는 문재인 내세로는 당분간은 큰 변화, 그러니까 약간의 그 공격이 있으면서 약간의 흔들리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대세로는 당분간은 큰 변화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3세력이 어떻게 되느냐인데 거기에는 안철수 전 대표뿐만 아니라 여기에 손학규 전 대표가 등이 가세해서 진짜 국민당이 아닌 제3지대 여러 후보들이 모여는 이러한 거를 모양을 만들어내느냐. 근데 이러한 변수 과정에서 소위 개헌을 고리로 한 정기 개편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그 촉매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제3지대 얘기를 두 분이 뭐 공히 얘기를 해주셨는데 교수님은 아까 반기문 총장의 제3지대 가능성 뭐 낮긴 하지만 그 가능성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이 있을까요? 반기문 총장이요. 예. 저는 반기문 총장은 현재 이제 새누리당 주자 여권 주자로 주로 분류하지 않습니까? 본인은 아무런 언급을 한 적은 언급을 없습니다. 없는데 아직까지는. 예. 그래서 이제 친박계가 선호한다는 거는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 네. 됐고요. 그래서 여권 주자로 분류되는데 저는 반기문 총장이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이제 검증을 안 받았다는 거지만 세를 형성하고 있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세는 현재 친박계라든가 새누리당을 이제 소위 얹혀주는 거로 현재 알고 있는데 일단 귀국한 뒤에 당장 새누리당에 참여는 안 하고 일단은 반사모라든가 여러 가지 자기를 지지하는 모임들과 함께 정치적 독자적인 결사체를 만들려는 하는 시도를 저는 1개월 내지 3개월은 할 거라고 보입니다. 내년 어쨌든 봄철은 돼야 예, 지나고 일단 나야 된다. 제3의 지대에서 독자적으로 제3의 지대에서 그러한 독자적인 행보를 좀 하다가 결국에는 새누리당에 영입이 되거나 새누리당하고 통합하는 형식으로 새로운 여권을 만드는 새로운 여당을 만드는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새누리당하고 손잡는 식으로 결국에는 갈 거로 보입니다. 예, 그 제3지대 어떻게 보면은 반기문이냐 문재인이냐 두 분을 상수로 놓는다면 그 지지율의 변수가 되는 게 소위 계속 얘기하는 제3지대 주자들이 어느 정도 지지율을 갉아먹느냐 그 부분이 될 텐데 어떻게 보면 안철수 전 대표 굉장히 유력한 주자였는데 최근에 지지율이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그거를 좀 거슬러 보면 반기문 총장이 부상과 맞물리는 시기가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안철수 전 대표의 가능성에 대해서. 안철수 전 대표가 실질적으로 이제 3당을 예. 구축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만 해도 굉장히 가시성이 높아지면서 하나의 어떤 유력한 대권 후보로 등장을 그렇죠. 했는데 예. 실질적으로 이 국민의당이 뭔가를 보여주지 못하는 즉 이 안철수 대표가 가장 강조했던 새 정치의 모습이 나타나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뭐 스캔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 발생하면서 발목이 잡히고 지금 이런 부분들이 뜨고 있는 어떤 반 총장에게 많은 부분이 넘어간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예.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3의 지대론이라는 것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변수 속에서 안철수 대표가 지금 여러 이제 여야의 어떤 정치인들에 대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하나의 어떤 구심력을 그 부분에서 작동을 해서 양당을 견제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는 변화의 어떤 모습도 우리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 안 전 대표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안 전 대표가 이제 총선 이후에 지지율이 계속 하향세고 주춤하지 않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국민의당이 제3당으로 확인이 되면서 총선 때까지는 제3당인지 2당인지 모르니까 정당 투표에서는 2등까지 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3당으로 하향되면서 국민의당이 과연 대통령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소위 권력을 창출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회의감이 굉장히 들기 때문에 그게 이제 첫 번째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고 또 하나는 반기문 총장의 출마 선언 이후에 그거에 의한 영향으로 반토막이 난 측면이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뭐 리베이트 의혹도 있겠지만
요즘에 이 새정치하고는 별로 좀 거리가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안 전 대표 입장에서는 그러나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국민의당 고위 당직자가 그러는데 반기문으로 해서 우리가 반토막 났다 그러지만 결국에는 내년에는 반기문 총장이 흔들거리면서 반 총장 지지자의 반은 우리 오면서 온다. 재밌는 표현인데 네. 결국은 반기문 총장의 지지층하고 안철수 전 대표 지지층이 좀 상당 부분 중첩된다. 중첩되는데 안철수 대표는 계속 갈 거기 때문에 반 총장이 흔들리면은 그 지지율 중에 반은 우리한테 온다. 예.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반기문 총장이냐 안철수 전 대표의 운명을 가름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시대 정신 같기도 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새정치 깃발을 내걸고 제3당에 성공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새정치가 과연 시대 정신이냐 그 부분에 또 어떻게 퀘스천 마크가 붙는 것 같아요. 오히려 북핵이냐 안보 리스크가 뜨면은 반 총장이 좀 유리할 것 같은데 내년 대선의 시대 정신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민생이라고 봅니다. 경제 민주화 같은 것이 예. 왜냐하면 지금의 추석 민심도 사실 누가 대권을 갖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가장 많이 떠도는 얘기는 지금 조선이라든가 해운이라든가 뭐 경제 위기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누구냐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안보 이슈도 분명히 나오겠죠. 하지만 안보 이슈에 이번에서 우리 사드 문제라든가 뭐 이런 거 볼 때 사실상 야권이 그렇게 과거처럼 이걸 쟁점화하지 않습니다. 네. 일종의 무쟁점화 시키면서 실질적으로 이걸 변수로 안 만드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과거 2012년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경제 민주화 이슈가 굉장히 부각됐었던 건데 사실상 경제 민주화 이슈는 야권의 거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가져옴으로 해서 사실 그렇죠. 무변수를 만들어 버리고 그것의 어떤 효과를 이제 완전히 하락을 시켰는데 요번에 아마 야권이 아마 안보 이슈를 그렇게 무쟁점화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따라서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은 민생,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다. 먹고 사는 네. 문제, 즉 더 실감할 수 있는 국민들이 더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내년 대선을 장악할 것으로 봅니다. 전략적 모호성 덕분이다. 예. 내년 대선의 시대 정신 또는 핵심 이슈라 그럴까 이걸 세 가지로 보는데 그걸 투안과 완민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안보와 안전 그리고 민생 아까 말씀 이렇게 했는데 지난 추석 직전에 북핵 실험과 그리고 그 최대 규모의 강진 이거로 해서 네. 안보와 안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고 근데 이제 또 하나는 민생이라는 건데 이제 민생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민생이라는 매번 있어 왔잖아요. 이번에 좀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이번 대선에는 양극화와 문제와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네.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인데 그럼 내년에 안전은 그 다음 세 번째로 치고요. 내년에 안보냐 과연 민생 경제냐. 이게 뭐가 중요하냐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항상 뭐 민생 경제가 중요하지 않은 적이 없고 또 안보가 중요하지 않은 적이 항상 없는데 민생이 중요했죠. 예, 사실. 민생이 항상 중요했는데 예. 마지막에 진짜 투표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는 선거를 몇 달 앞두고요 어떤 식으로 흘러가느냐 그리고 그때 또 그 여야가 그리고 주자들이 어떻게 그걸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네. 그 중요성이 그게 달라지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두 분 다 말씀하신 거 보니까 개헌은 특별히 권력구조 개편, 개헌은 변수가 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공감하시는 거죠? 그렇죠. 개헌이 실질적으로 이번 대선 전국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은 전 매우 낮다고 봅니다. 어떤 네. 필요성의 논의의 어떤 필요성은 충분히 뭐 누구나 상당히 공감하잖아요, 다. 공감을 하고 있죠. 하지만 실제로 여기서 조정돼야 될 것들이 굉장히 선제적으로 조정될 것 많거든요. 예컨대 지금 임기 조정을 해야 되는데 임기를 조정하려면 지금의 차기 대선 후보군들이 모두 다 동의해야 되는 그런 조건들이 있고요. 또 하나 헌법의 어떤 개정 내용인데 이것이 권력구조와 맞물려서 그게 4년 중임제냐 내각제냐 뭐 네. 이원집제냐 뭐 여전히 논란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나 이런 개헌이 작동이 되려면 현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제스처가 나와줘야 되는데 여전히 부정적이거든요. 그렇죠. 뭐 이런 부분들은 여기서 동력을 누가 발생을 시키느냐. 우리가 지금 국회의장이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동력이 발생 안 하는 거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국민적 동의의 문제거든요. 국민들이 지금 경제적인 문제가 굉장히 험난하고 지금 상황이 심각한 상황에서 개헌이 그 정도의 우선순위를 차지하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국회랑 일반 국민들 간의 온도차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개헌 논의는 상당 부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 예컨대 뭐 승자
양자 독식의 어떤 정치 체제 문제라든가 아니면 경제 민주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되는 한 이걸 헌법 속에서 녹아져 내려야 될 필요성은 계속 있기 때문에 이런 논의는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뭐 딱 단정적으로 얘기하면은 개헌은 이번에 박근혜 정부 임기 중에는 불가능하다. 네. 그러나 개헌 문제는 내년 대선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 역할을 한다. 차기 대통령의 과제다. 내년 대선 과정에서 굉장히 예. 중요한 변수 역할을 한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 내년 대선에서는 그전에 삼김씨라든가 박근혜 대통령 같은 카리스마형의 지도자가 사실상 거의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연대를 통하지 않고는 내년에 집권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 연대를 하고 정계 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개헌이라고 하는 것들이 항상 서로 연대하는 주요 고리와 명분이 되거든요. 맞물려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 내년 대선 과정에서 개헌을 약속을 어떤 식의 개헌을 약속을 하면서 서로 손을 잡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만 개헌은 현재 국민들 대다수가 이 권력 구조 중심의 개헌에 대해서 부정적인 데다가 대통령도 이렇게 또 반대하고 예. 있어서 현실적으로 개헌은 어렵다 내년까지는. 그러니까 대선을 앞둔 세판 짜기 차원에서 개헌이 연결고리 될 수 있다. 네, 그런 그렇죠. 지적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대담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그리고 김관옥 개명대 교수 두 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